누나, 우리 엄마랑 왜 똑같이 생겼어? 저녁 7시 폐지를 줍던 18살 지우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던 10살 꼬마. 5만 원짜리 2장을 꼭 쥐고 있던 부잣집 아이. 처음 보는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길 잃은 아이를 도와주는 것뿐인데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까요? 재벌가 아이와 가난한 여고생. 전혀 마주칠 수 없는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좁은 골목길엔 이미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18살 지우는 낡은 리어카를 끌며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바퀴는 눈에 파묻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그때마다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밀어야 했죠.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리어카 위에 가득 쌓인 폐지들은 눈에 젖어 무게가 2배는 늘어난 것 같았어요. 지우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연신 새어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목도리 사이로 파고든 눈발은 목덜미를 얼얼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지우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폐지 수거소에 도착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저울 위에 폐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젖은 폐지를 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젖은 걸 가져와서 어떡해. 무게는 늘었는데 가격은 절반밖에 못 쳐줘. 지우는 애써 실망한 표정을 감추며 받은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겨우 3,000원. 이걸로 라면을 사야 할지 연탄을 사야 할지 고민이 밀려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진 채로 집으로 향하는 길, 지우의 마음속엔 막막함만 가득했습니다. 단칸방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에서 나오는 미약한 온기일 뿐이었죠. 방 한구석에 누워있던 분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지우 왔네. 많이 추웠지? 분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젖은 외투를 벗으며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오늘 폐지값도 받았고 내일은 날씨가 좀 풀린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기예보는 앞으로 사흘간 폭설이 계속된다고 했죠. 하지만 분자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꺼낸 1,000원짜리 3장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분자는 지우가 전기장판 위로 올라오자 마른 손으로 딸의 차가운 손을 감쌌어요.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우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둘은 좁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어요. 지우야,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지. 이 몸이 좀만 나았어도. 분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분자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예전엔 청소 일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엄마, 또 그런 말 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지우가 분자의 등을 토닥이자 분자는 갑자기 딸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살짝 만지며 분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지우야, 이 목걸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너를 지켜주는 물건이야. 꼭 소중히 간직해.
평소와 다른 엄마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7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였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물건인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죠. 엄마, 이 목걸이가 뭐 특별한 거예요? 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네가 처음 왔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잖니. 소중한 물건일 거야. 지우는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잊어버린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것처럼요. 사실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7년 전 겨울 큰 사고를 당한 뒤로 그 이전의 기억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분자는 그때 병원에서 자신을 돌봐준 은인이었고 이후로 계속 함께 살게 된 거였어요. 왜 이름이 지우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분자는 그저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이라고만 했었죠. 바깥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동네. 지붕들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눈발 사이로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지우는 분자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했고 젖은 폐지를 모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한 엄마 품에서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가슴팍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목걸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한 조각처럼 언젠가는 이 목걸이가 무언가를 알려줄 것만 같았습니다. 분자가 또 기침을 시작했고 지우는 엄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전기장판의 미지근한 온기가 두 사람을 감싸는 가운데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오후 10살 준서는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서 몰래 내렸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잠깐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였죠. 준서의 작은 손에는 돼지 저금통에서 꺼낸 5만 원짜리 2장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며칠 뒤면 엄마 생일인데 깜짝 선물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말했던 그 예쁜 보석 가게가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준서에게 눈 내리는 골목길은 미로 같았어요. 이리 돌고 저리 돌다 보니 어느새 처음 보는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낡은 집들은 모두 비슷비슷해 보였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시야를 가려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죠. 발목까지 쌓인 눈 속을 헤치며 걷다 보니 준서의 비싼 운동화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서의 얼굴에는 불안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빨갛게 얼어붙었고 코끝도 찌릿찌릿 아파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니 무서움까지 밀려왔죠. 준서는 결국 골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야? 떨리는 목소리가 눈 내리는 골목에 작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준서는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무언가를 끌고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바퀴 소리와 함께 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낡은 패딩을 껴입은 모습이었죠. 녹슨 리어카에는 박스며 신문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소녀는 힘겹게 그것을 끌며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비싼 옷을 입은 아이가 왜 이런 곳에 혼자 있는지 의아했지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지우는 리어카를 골목벽에 세워두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지우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준서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괜찮아? 손 시리지? 집 어딘지 기억나? 준서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눈물로 흐릿했던 시야가 맑아지면서 눈앞에 누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준서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지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매도 콧날도 입술 모양까지도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누나도 우리 엄마 닮아서 되게 예쁘다. 순진한 아이의 말에 지우는 순간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닮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를 눈물이 차오르려 했어요. 하지만 겁에 질린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밝게 웃어 보였어요. 그래, 그럼 누나가 엄청 미인이란 소리네. 고마워, 꼬마야.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준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지우의 밝은 웃음을 보자 조금씩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지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죠. 지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준서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울지 마. 누나가 큰 길까지 데려다 줄게. 거기서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 지우가 손을 내밀자 준서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엄마 손처럼 포근했죠. 둘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지우는 리어카를 한 손으로 끌면서 다른 손으로는 준서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큰 길로 나오는 동안 준서는 계속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엄마와 닮은 얼굴이었어요. 물론 엄마보다는 조금 더 어려 보였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큼은 똑같았죠. 준서는 왠지 모르게 이 누나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큰 길에 도착하자 마침 준서를 찾아 헤매던 운전기사가 달려왔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준서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련님, 어디 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준서는 아쉬운 듯 지우를 돌아봤어요. 지우는 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죠. 이제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 지우가 돌아서서 점점 작아지던 순간 준서가 다시 한번 지우를 불렀어요. 누나, 이름이 뭐야? 하지만 지우는 이미 리어카를 끌고 저 멀리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흐릿해지는 뒷모습을 보며 준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운전기사는 준서를 차에 태우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준서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익숙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한편 지우는 다시 골목길로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손에 다시 힘을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만난 것처럼요. 지우는 고개를 흔들며 잡념을 떨쳐냈어요.
지금은 폐지를 더 모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했지만 저녁까지 더 일해야 내일 학교 준비물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젖은 박스들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지만 지우는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누나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리운 마음이 드는 걸까요? 준서는 베개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닮은 누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창밖에 눈은 밤새도록 내렸고 도시는 점점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그 겨울밤, 두 남매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이미 무언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서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뒤따라 들어오며 죄송하다는 인사를 연신했지만 준서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진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닮은 누나 봤어. 준서의 목소리에는 신기함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서진은 차가운 아들의 볼을 손으로 감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 속에서 헤맸다는 기사의 보고를 들었지만 아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안심이었죠. 그래, 엄마처럼 예뻤어? 그나저나 우리 준서 볼 차가운 것 봐. 서진은 준서의 볼을 감싸며 가볍게 받아넘겼어요. 아이들이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길을 잃은 충격에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서는 엄마의 팔을 잡고 흔들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짜야. 웃는 모습까지 엄마랑 똑같았어. 엄마보다 조금 더 어려 보였는데 목소리도 엄마처럼 따뜻했어. 준서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순간 서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건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강현도도 신문을 내려놓고 준서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본 그의 표정도 굳어졌죠. 준서야, 그 누나를 어디서 봤어? 정확히 기억나? 강현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신중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쓰레기랑 박스 많은 골목이었어. 눈도 엄청 쌓였고, 근데 어디였는진 잘 모르겠어. 그 누나가 나를 큰 길까지 데려다 줬어. 리어카 끌고 있었는데 학교 교복도 입고 있었어. 준서가 말을 이어갈수록 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올라 있었죠. 엄마,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울어? 준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강현도가 재빨리 다가와 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서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그냥 좀 피곤하신가 봐.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있을래? 준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지만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아이의 발소리가 2층에서 멀어지자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현도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없이 한숨을 삼켰어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겨울, 그 저주받은 날의 기억이었죠. 그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어요. 지역 겨울 축제에 온 가족이 함께 갔었죠. 11살이던 지원은
3살배기 준서의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항상 어린 동생을 잘 챙기곤 했죠. 축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축제장에 유명 연예인이 깜짝 등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밀리고 떠밀리는 혼란 속에서 어느 순간 아이들의 손을 놓치고 말았죠. 불과 몇 초 사이에 아이들은 인파에 휩쓸려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엔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공포로 변했죠. 폭설로 시야가 흐려진 가운데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서 두 아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밤새 수색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준서만 발견됐습니다. 도로 근처 눈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죠. 하지만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도 씨, 만약 정말 우리 지원이가.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져만 갔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국의 실종 아동 보호소를 다 돌아다녔고 경찰에 수없이 문의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강현도는 아내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준서가 본 아이가 누군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맨 위 선반에 손을 뻗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액자에 든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지원이 6살 때 찍은 가족 사진. 3살이었던 준서는 누나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런 준서에게 상처가 될까봐 꼭꼭 숨겨두었던 사진이었죠. 해맑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쯤 18살 고등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고 했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서진의 목소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지원이라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현도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경찰 관계자였죠. 네, 형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 근처 달동네 쪽에서 네, 폐지 줍는 여고생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전화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서진은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절망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죠.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로서의 죄책감, 손을 놓쳐버린 그 순간의 후회,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애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진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준서가 말한 대로라면 그 아이는 추운 겨울에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부모 곁을 떠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2층에서 준서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준서가 거실로 들어오자 강현도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내일 아빠랑 그 누나 찾으러 가볼까?
네가 본 곳 근처를 다시 가보자. 준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나도 그 누나 다시 보고 싶어. 이번엔 이름도 물어볼 거야. 순진한 아들의 말에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희망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지원이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무서웠죠.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7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이 정말로 일어난 건지 알아야만 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눈발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도 기대되는 날은 처음이었어요. 어쩌면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7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날 벌어진 진짜 사건은 부모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7년 전 겨울 지역 축제장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어요. 11살 지원은 3살 준서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패딩을 입은 지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준서는 누나가 사준 솜사탕을 한 손에 들고 신나게 까르르 웃고 있었죠. 준서야, 누나 손 놓으면 안 돼. 알았지? 지원은 동생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당부했어요. 축제장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깜짝 공연 소식이 SNS로 퍼지면서 순식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인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원은 불안했지만 동생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준서가 무서워할까봐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 아빠 금방 올 거야. 여기서 기다리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2명의 성인 남성이 다가왔어요. 한 명은 검은 점퍼를, 다른 한 명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사실 이 두 남자는 이미 한참 전부터 남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 비싼 옷을 입은 아이들을 미리 알아본 그들은 부모와 떨어진 틈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지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저쪽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데려다 줄게. 지원은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엄마의 코트 색깔과 무늬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자 정말 엄마가 보낸 사람인가 싶었죠. 게다가 준서가 추위에 떨기 시작했고 눈발까지 거세지고 있었어요. 지원은 망설이다가 결국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얀 승합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차는 주차장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점점 축제장에서 멀어지고 있었죠. 지원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를 꽉 안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하기를, 동생만은 지켜낼 수 있기를. 폭설은 점점 심해졌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차량이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앞 유리창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발이 거셌어요. 운전하던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속도를 줄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도로를 벗어나 옆 경사면으로 미끄러지더니 눈밭에 처박히며 멈춰 섰어요. 차가 안 움직여.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퀴가 눈에 파묻혀 있었고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두 남자가 차 뒤쪽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지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차문을 열고 준서를 안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누나, 무서워. 준서가 울먹이자 지원은 동생의 입을 살며시 막았어요.
뒤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속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3살짜리 준서를 안고 뛰기엔 너무 버거웠고 동생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죠. 큰 나무 뒤에 잠시 몸을 숨긴 지원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 멀리 남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눈이 수북이 쌓인 곳을 발견하고는 준서를 그곳에 앉혔어요. 그리고 주변에 눈을 퍼서 동생을 덮기 시작했죠. 마치 작은 이글루처럼 만들어 준서를 숨긴 거예요. 준서야, 누나가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준서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가지마. 금방 올게. 약속해. 누나가 저 아저씨들 데리고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준서는 여기 숨어 있어. 지원은 일부러 큰 발자국을 남기며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남자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죠. 동생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눈이 깊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발밑에 땅이 사라졌습니다. 도로 옆 경사면이었는데 눈에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원의 몸이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바위에 긁히며 한참을 굴러내려갔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힌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준서의 얼굴이었어요. 제발 동생만은 무사하기를. 다음날 새벽 분자와 남편 만수는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그친 뒤라 길이 미끄러웠지만 조심조심 운전하며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분자가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여보, 잠깐만 세워봐요. 저기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만수가 차를 세우자 분자는 조심스럽게 경사면을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은빛 목걸이가 눈 위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걸이 주변의 눈이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죠. 분자가 눈을 치우자 그 아래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여보, 빨리 와요. 애가 있어요. 만수가 달려와 함께 아이를 들어 올렸어요. 숨은 붙어 있었지만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분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고 부부는 서둘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심한 저체온증에다가 머리 충격도 있네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기억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아이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시간대에 실종 신고된 아이와 특징이 맞지 않았어요. 지원의 부모는 다른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고 폭설로 행정이 마비되면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분자는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도 이내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곤 했어요. 얘야, 이름이 뭐니? 몰라요. 가족은? 엄마 아빠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분자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선물 같았죠.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라도. 그렇게 지원은 지우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자는
아이의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보며 물었어요. 이건 내 거니? 지우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편 준서는 다음날 아침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큰 부상 없이 살아있었죠. 하지만 너무 어렸던 탓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저 누나 하고 울기만 했죠. 경찰은 수색을 계속했지만 지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은 눈이 다시 내리면서 모두 사라졌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 두 남자들도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지원의 부모는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라며 수년간 찾아다녔지만 딸이 바로 옆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우 역시 자신이 누군가의 간절히 찾는 딸이라는 것을, 자신을 지키려다 기억을 잃은 누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면서도 신비롭죠. 7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조금씩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현도도 이미 깨어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는 똑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부터 딸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였습니다. 강현도는 서재로 들어가 책장 맨 위 선반에 손을 뻗었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7년 전 실종 당시 11살이던 지원의 사진이 거기 있었죠. 분홍색 패딩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가 지원을 본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남편 옆으로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아들고는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어요. 지금쯤이면 이 얼굴이 조금 자랐겠지. 그래도 이 눈매는 남아있겠지. 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강현도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힘을 주었어요. 그들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본 그 아이가 정말 지원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했으니까요. 부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오늘 차를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걸어다니며 구석구석 살펴봐야 했으니까요. 준서가 길을 잃었던 그 동네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작은 구멍가게였어요. 주인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이런 얼굴의 아이 못 보셨어요? 7년 전에 잃어버린 딸인데 지금쯤이면 여고생 나이일 겁니다. 아마 아직 이 얼굴이 남아있을 거예요. 강현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낯이 있긴 한데 이 동네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다음은 시장이었습니다. 부부는 야채가게, 생선가게, 반찬가게를 하나하나 돌았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과일가게 아저씨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요 앞에 폐지 줍는 여고생은 가끔 봤는데 이렇게 단정하게 생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폐지 줍는 여고생이라니 준서가 말한 것과 맞아떨어졌어요. 혹시 눈 오는 날 어디로 가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거라. 부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분식집, 편의점, 구두 수선방, 세탁소까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들어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죠. 폐지 줍는 학생은 봤지만 얼굴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발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며 계속 주변을 살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리어카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 위에 낡은 패딩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자도 깊이 눌러 쓴 채 어깨를 움츠리고 걷고 있었죠.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뒷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체구, 그 걸음걸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현도 씨, 방금 저 아이 지원이랑 닮지 않았어요? 강현도가 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그 학생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어요. 눈발이 거세지면서 시야도 흐려졌고 오가는 사람들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강현도가 뛰어가려 했지만 골목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확실해? 정말 우리 지원이 같았어? 강현도의 물음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너무 멀었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느낌이었을 뿐이었어요. 엄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부는 그 학생이 사라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봤지만 아무도 그 학생이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저 매일 새벽과 저녁에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해가 저물자 부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누나 찾았어? 준서의 물음에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곧 찾을 거야.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여학생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왜 그때 더 빨리 뛰어가지 못했을까? 왜 큰 소리로 불러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아이였다면 내가 왜 그때 뛰어가서 붙잡지 못했을까? 서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강현도가 아내를 꼭 안아주었지만 그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은 꼭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한편 그 시각 지우는 집에 돌아와 젖은 교복을 벗고 있었어요. 오늘도 폐지값은 겨우 3,000원. 분자의 약값도 제대로 못 채우는 돈이었죠. 왠지 모르게 오늘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저 착각이었을까요? 지우는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왜인지 오늘따라 이 목걸이가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요. 눈은 밤새 계속 내렸고 도시는 다시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부모와 딸이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새벽에 나갈 준비를 하며 알람을 맞춰놓고 있었어요. 3시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까지 폐지를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놀라 달려가 보니 분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분자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우리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주소를 대는 지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어요. 분자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내뱉을 뿐이었죠.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분자를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버티며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우는 분자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제발 괜찮기를,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분자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지우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시계만 쳐다봤죠. 1시간이 2시간 같았고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차트를 들고 지우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폐렴에 걸리셨네요. 상태가 좀 심각해서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생제 투여하고 산소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 같아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내밀며 말했거든요. 입원하시려면 응급실 비용 15만 원 먼저 수납하셔야 해요. 카드나 현금 준비되셨나요? 15만 원. 그 숫자가 지우의 머릿속에서 커다랗게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 열어봤지만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교복 주머니까지 뒤져봤지만 마찬가지였죠. 다 합쳐도 5,000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제발 일단 입원만 시켜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잠시 망설였어요. 잠시만요. 원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입원을 거부당하면 어쩌나, 엄마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죠. 일단 오늘 밤은 입원시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입원비 문제를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입원비는 하루에 약 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지우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엄마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내일부터가 문제였죠. 하루 20만 원이라니. 일주일만 입원해도 14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분자가 병실로 옮겨진 후 지우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복잡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응급실비 15만 원, 하루 입원비 20만 원, 약값까지 더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폐지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루에 3,000원, 잘해야 5,000원이었는데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친척도 없고 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 멀리 다른 병실에서는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오갔죠. 지우는 그 소리들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8살 소녀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가슴팍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손으로 쥐었어요. 엄마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이 목걸이. 하지만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죠.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보니 분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여전히 숨소리는 거칠었죠. 지우는 엄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 목걸이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치료비가 필요해서 정말 미안해요. 잠든 분자에게 속삭이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자가 깨어나면 뭐라고 할까요? 실망할까요? 화를 낼까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곧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결석해야 할 것 같았죠. 엄마를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복도로 나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오늘 안에 15만 원을 마련해야 했고 내일부터의 입원비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걸어야 했죠. 엄마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것을 팔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한시도 엄마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결석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병실 의자에 앉아 엄마의 거친 숨소리만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분자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죠. 의사가 와서 오늘 밤은 계속 관찰해야 하지만 일단 위기는 넘긴 것 같다고 말해주었죠. 간호사는 지우에게 내일 아침까지 응급실 비용 정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분자가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한 지우는 조심스럽게 병실을 나섰어요. 병원을 나온 지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죠. 내일 아침까지 15만 원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목걸이를 팔기로 마음먹었지만 금은방은 이미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폐지를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왔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박스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골목길은 미끄러웠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뒤편, 식당과 골목,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까지 평소 다니던 곳을 모두 돌았어요. 다행히 몇 개의 박스를 찾을 수 있었죠. 비록 눈에 젖어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리어카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지우는 조금 안도했어요. 이렇게 밤새 모으면 10,000원은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저 앞에서 2명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겨왔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리어카를 옆으로 밀며 길을 비켜주려 했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리어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이 더러운 것 좀 치우랬지. 맨날 골목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빨간 얼굴을 한 남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금방 치울게요. 죄송해요. 리어카를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리어카 바퀴를 발로 걷어찬 거였습니다. 리어카는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고 힘들게 모은 박스들이 눈 위로 쏟아졌어요. 이런 쓰레기나 주워 모으고 다니니까 동네가 지저분해지는 거야. 다른 남자가 넘어진 리어카를 향해 발을 들었습니다. 쿵, 쿵, 쿵. 낡은 리어카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바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손잡이와 틀은 여기저기 부러져 나갔습니다. 6년 동안 함께한 리어카가 한순간에 고철 조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딴 거 끌고 다니지 마라. 알았어? 남자들은 비웃으며 지나갔어요. 지우는 멍하니 부서진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리어카는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지우는 흩어진 박스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젖은 종이는 찢어지고 눈에 파묻힌 박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손이 시려웠지만 계속 주웠습니다. 하나라도 더 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서진 리어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들이 마치 지우의 마음처럼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어요. 6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가 이제는 쓸모없는 고철이 되어버린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어떡해요? 이거 없으면 돈을 어떻게 벌어?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는 지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리어카를 끌었던 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르바이트는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고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흩어진 박스 중 그나마 괜찮은 것들만 골라 팔에 안았어요. 부서진 리어카는 더 이상 쓸 수 없었지만 이 박스라도 팔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팔에 안을 수 있는 양은 리어카에 실을 수 있는 양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죠. 폐지 수거소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결국 받은 돈은 1,0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는 엄마 약 한 봉지도 살 수 없었어요. 지우는 주머니에 구겨진 1,000원짜리를 넣으며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것밖에 없네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엄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목걸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것.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리어카도 부서졌고 당장 내일 아침까지 15만 원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상하게도 이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엄마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골목길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는데 목걸이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보며 지우는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금은방에 가기로 말이죠. 이 목걸이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응급실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부서진 리어카 조각을 마당 한 구석에 놓았어요. 6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와의 이별이었죠. 녹슨 바퀴, 삐걱거리던 손잡이, 모든 게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지우는 내일을 생각했어요. 목걸이를 팔고 엄마 병원비를 내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 같았죠. 지우는 목걸이를 벗어 손에 쥐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너무 낡아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걸이에게 속삭이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한 건지도 모르면서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내일이면 이 목걸이도 자신의 곁을 떠날 거예요. 그럼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걸까요? 지우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밤이니까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눈물에 젖은 베개가 차가웠지만 목걸이만은 체온에 닿아 따뜻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나와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아침에 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온 길이었죠. 엄마는 여전히 산소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병원비를 마련하는 일뿐이었어요.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가 걸을 때마다 가슴팍에 부딪혔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목걸이를 손으로 꺼내 들었어요.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죠.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절대 안 팔았을 텐데. 금은방을 찾아 몇 블록을 더 걸었어요. 가장 크고 믿을 만한 곳으로 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마침내 간판이 큰 금은방 앞에 도착한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한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서진과 강현도가 또다시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봤던 그 여학생의 뒷모습이 잊히지 않아서였어요.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같은 골목을 반복해서 걷고 있었죠. 여보, 오늘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서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강현도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찾을 거야.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형태가 보였어요. 채구며 걸음걸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길이까지 모든 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강현도가 서진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저 아이. 그때 봤던 그 아이 같지 않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의 붐비는 거리에서 한 사람을 계속 따라가기란 쉽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노점상들, 그리고 골목 모퉁이 때문에 자꾸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죠. 그때 여학생이 한금은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깊은 숨을 한번 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부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지만 금은방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금은방 안에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었어요.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주인 아저씨가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백금이네요. 꽤 오래됐지만 상태는 양호하고 무게가 이 정도면 50만 원 정도 줄 수 있겠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병원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하셔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해요. 혹시 조금만 더 주실 수는 없을까요? 주인은 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요즘 금값이 오르긴 했지만 이건 백금이라. 네, 알겠어요. 팔게요. 지우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당장 급한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주인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동안 지우는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한 번 더 봤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은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금은방을 나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죠. 문을 열고 나와 반대편 골목으로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부부가 금은방에 도착한 건 지우가 떠난 지 채 1분도 안 됐을 때였어요. 강현도가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놀란 표정이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현도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7년 전 지원의 사진이었죠. 혹시 조금 전에 여기에 이런 얼굴을 한 여고생이 오지 않았습니까? 주인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아이 사진이라 이 얼굴이 맞나? 아무튼 아까 어떤 학생이 목걸이 하나 팔고 갔어요. 이거 말이에요. 주인이 카운터 아래에서 방금 받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진이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강현도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집어 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주인이 건넨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자 거기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JW12.02 JW 지원의 영문 이니셜이었어요. 그리고 12월 2일은 지원의 생일이었죠. 강현도의 손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원이, 우리 지원이 맞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의 흔적을 마침내 찾은 거예요. 서진은 목걸이를 받아들고는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목을 움켜쥐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 찾은 거야? 정말 우리 지원이 맞아? 주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 학생이 어디로 갔는지 보셨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라도. 강현도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주인은 유리문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골목으로 갔는데 이미 좀 됐어요. 강현도가 다시 한번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혹시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던가요? 왜 이 목걸이를 팔아야 했는지.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급하다면서 조금 더 쳐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안타까워 보였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병원비 때문에 이 목걸이를 팔아야 했다니. 어느 병원인지는 말했나요? 그건 말 안 했어요. 그냥 급하다면서 돈 받고 서둘러 나갔죠. 부부는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골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길 중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서진은 목걸이를 꼭 쥔 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강현도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잖아. 살아있어. 우리 지원이가 살아있어. 이 근처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이제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왜 이 목걸이를 팔아야 했을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기에
소중한 목걸이를 팔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현도는 다시 금은방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목걸이 저희가 다시 사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그 학생이 다시 오거든 꼭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명함을 건네며 간절히 부탁하는 강현도의 모습에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으니까요. 부부는 목걸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누나 찾았어? 서진은 목걸이를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이제 정말 가까이 왔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진은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7년 만에 딸의 체온이 남아있는 물건을 만진 거예요. 비록 딸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곧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돌아간 지우는 분자 옆에 앉아 있었어요. 목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이상했지만 엄마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왠지 오늘따라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분자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원무과에 들러 입원비를 납부하고 온 뒤였죠. 50만 원이 한 번에 나갔지만 엄마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분자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여전히 숨소리가 거칠었죠. 지우를 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곧 나을 거라고 했어요. 지우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분자는 지우의 목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항상 있던 은빛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분자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힘이 실려 있었죠. 한참을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던 분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사실 너 처음 데려왔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아 보였죠. 지우는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눈 밑에서 은빛이 반짝이길래 내려가 봤더니 네가 거기 혼자 쓰러져 있었어. 이름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애였지. 분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 했죠. 병원에서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데려왔어. 지우라는 이름도 그때 지어준 거야. 지난 일은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지우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왜 분자가 가끔 그런 애틋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목에 있던 그 목걸이가 유일한 단서였던 거죠. 한편 그 시각 강현도는 비서와 함께 이 지역 병원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이쪽 구역 병원 중에 폐렴으로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 명단 확인됐나? 네, 회장님. 3곳 정도로 압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이 보호자로 등록된 경우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조바심이 났어요. 혹시라도 또 놓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죠. 준서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누나를 꼭 만나고 싶다면서 고집을 부렸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가족은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위치를 확인했어요. 3층 302호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병실 앞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죠. 강현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대화가 멈췄어요. 그리고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상 옆에 앉아 있는 여고생. 그 얼굴은 틀림없었어요.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모든 게 어린 시절 지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원아. 서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지우는 낯선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 지우인데요. 누구시죠? 그 말에 서진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딸.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서진은 떨리는 걸음으로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지금은 지우구나. 원래 내 이름은 지원이었어. 강지원. 우리 딸.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라고 하는 이 여자,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남자와 소년.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그때 준서가 엄마 뒤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10살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나 조금 기억났어. 누나가 무서운 곳에서 항상 나를 지켜줬었어. 나 준서야. 기억 안 나지?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눈동자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눈 속에서 만났던 그 아이. 엄마를 닮았다고 했던 너. 그때 그 아이. 지우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누나가 나 도와줬잖아. 그때도 알아봤어야 했는데. 강현도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금은방에서 되찾아온 그 목걸이였죠. 이거 네 거지? 뒷면에 JW 12월 2일 지원이라는 너의 이름을 따서 이니셜과 너의 생일을 넣었어. 엄마 아빠가 너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단다. 지우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것, 그리고 7년 전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물건. 분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어요.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인가 보구나. 그동안 많이 찾으셨겠네요. 서진은 분자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7년의 시간, 잃어버렸던 기억, 그리고 이제야 만난 가족. 준서가 먼저 지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 지우는 준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이 작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누나 맞지? 진짜 우리 누나 맞지? 준서가 작은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만지며 확인하듯 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익숙해서 지우는 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왜인지 모르겠는데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지우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을 뿐이었죠. 서진과 강현도도 다가와 아이들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가 된 그 순간 지우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낯선 사람들의 품인데도 전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늘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았죠. 서진의 품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흐릿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품, 자장가, 그리고 우리 지원아, 사랑해 라는 속삭임.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지만 이 느낌은 알 것 같아요. 계속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날 찾아줄 거라고, 날 잊지 않았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우의 떨리는 고백의 서진은 딸을 더 세게 안았어요. 우리도 매일 너를 불렀어.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 제발 살아있기만 해달라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강현도의 큰 손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우는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을 느꼈어요. 높이 들어 올려지던 자신, 까르르 웃던 소리, 우리 딸 최고야 라던 목소리. 아빠.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지우는 스스로도 놀랐어요. 강현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나 아빠야. 내 아빠. 병실에는 네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분자는 침대에 누운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게 기뻤지만 동시에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아렸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픈 눈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 같은 눈이었죠. 지우는 가족들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품이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먼저 가족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누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듯이.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지우의 마음속 얼어있던 무언가를 녹이는 것 같았죠.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강현도의 말에 지우는 분자를 돌아봤어요. 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야지. 우리 딸의 진짜 가족이잖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지우는 분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우리 엄마예요.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서진이 분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저희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온기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었어요.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인연이었죠. 2년 후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아침, 강현돈의 집 주방에서는 따뜻한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넓은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서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밥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지우가 계단을 내려오자 서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지원이. 아니, 지우 오늘도 바쁘지? 아침은 든든히 먹고 가야지. 서진은 큰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 지우 앞에 놓았어요.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딸을 지원이라고 부르다가 지우로 고쳐 부르는 습관이 남아 있었죠. 지우는 그런 엄마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두 분이 부를 땐 지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대학생이 된 지우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아버지 회사 재단에서 인턴으로도 일하고 있었어요. 바쁜 나날이었지만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죠. 강현도가 신문을 접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그날 병원에서 다시 만난 딸은 이제 완전히 집에 적응했어요. 비록 과거의 기억은 아직도 흐릿했지만 새로운 추억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네가 어떤 이름으로 살든 우리가 곁에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해. 아버지의 든든한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12살이 된 준서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왔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 끝나고 눈사람 만들자. 저번처럼 엄청 큰 거 만들어야지. 준서는 2년 동안 부쩍 자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누나를 졸졸 따라다녔지만 예전과 달리 누나를 지켜주겠다며 의젓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좋아, 오늘은 더 큰 거 만들어 보자. 지우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신이 나서 밥을 후다닥 먹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아침 식사는 늘 이렇게 활기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어요. 오늘은 주말이라 다 함께 분자를 만나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유리창 밖으로는 눈 덮인 거리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자 어머님이 많이 기다리시겠네. 서진이 말하자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2년 전 분자의 폐렴은 완치되었고 강현도 부부가 마련해준 근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죠.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분자가 문을 활짝 열며 맞아주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지우를 볼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습니다. 우리 지우 왔네. 아니지. 이제는 지원 양? 분자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지우는 분자를 꼭 안았어요. 엄마,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 말에 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를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서진도 다가와 분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분자가 직접 만든 과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신이 나서 과자를 집어먹으며 분자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분자는 준서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2년 동안 준서는 분자를 친할머니처럼 따랐고 분자도 준서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의 대학 생활, 회사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지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9년 전 그 겨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눈. 7년 전 가족과 헤어졌던 눈. 2년 전 다시 만났던 눈.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목에 걸린 은빛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는 알겠어요. 과거의 기억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분자도 서진과 강현도도 준서도 모두가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준서가 조르던 대로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아파트 앞 공원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눈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여기다 만들자. 준서가 신나게 눈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도 함께 눈을 뭉쳤고 어느새 어른들도 합세했습니다. 강현도는 커다란 눈덩이를 굴렸고 서진과 분자는 눈사람 장식을 준비했죠. 해가 저물 무렵 거대한 눈사람이 완성되었습니다. 준서는 눈사람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눈송이들이 반짝거렸어요. 지우는 한 손으로 목걸이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뒤에서 따라오는 분자의 발소리를 들으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기억이 없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 누나, 춥지 않아?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도 안 추워. 정말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지금 겨울의 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죠. 눈 내리는 겨울 저녁 6사람이 만드는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서로 다른 크기였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겨울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비록 과거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목걸이가 가슴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잃어버린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찾은 현재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미래의 약속이기도 했죠. 눈은 계속 내렸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의 온기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매일에 가슴 깊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